안녕하세요, 장군님. 예, 장군님의 영상을 보면서요. 제가 제 평생 이 마음속으로 자꾸 헤매던 게 있어가지고 장군님께 한번 가르침을 청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예, 화면을 일단 올려드리고요. 그래서 손자는 위태롭지 않게 유지하는 게 승패보다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실천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대단히 어려운 게 지피지기가 어렵습니다. 적응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그리고 인문학에서의 가장 큰 물음은 나는 누구인가? 후에마입니다. 왜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게 어려울까요? 이것은 인지심리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뇌의 메커니즘이 친숙한 거에 대해서는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 스스로나 내 조직은 더 친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진단이나 부대나 조직 평가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나 적도 마찬가지 수시로 상대나 적에 대한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을 안다고 상대를 안다고 착각을 해서 적과 상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거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갖는 이러한 태도가 지피지기를 잘하는 길입니다. 장군님께서요, 지피지기를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적은 고사하고 나를 아는 것도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스쳐 흘러 지나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제 아버님으로부터 육도삼약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조선왕조 시절에는요, 서당에서 아이들이 한문 공부를 할 때요, 문자 해득력, 즉 한문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문관될 사람은 사서삼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사서삼경이라는 게 이제 논어맹제 중용대학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 무관될 사람은 육도삼약으로 공부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일단 한문 구사력을 얻을 때까지는요, 그냥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한울전 따지 가무려 누르왕 뭐 이렇게 외워나가는 것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언어 습득 과정은 체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구사력을 얻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식으로 공부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서삼경이나 육도삼약을 공부해 나갈 때는 선생님하고 토론 수업으로 공부를 하는데, 예, 선생님의 그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생님의 실력에 따라서 실력 있는 분과 토론하다 보면은 저절로 학생들도 실력이 좋아지고, 좀 실력이 덜한 분하고 토론하다 보면은 학생들도 실력이 좀 덜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요, 이 중학교 1학년 때요, 우연하게 그냥 잡지 조각이었어요. 잡지 조각에서 육도삼약 중에 한약에 무릇 성인과 군자는 한 나라에 융성하고 쇠퇴하는 그 근본 원리를 알아서 그 근본적인 방법으로다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글줄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는 이런 화면이 있어요. 네, 써있기를 부 성인군자, 명 성세지원, 통 성패지단, 심 칠한지기, 지 거치지절,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뜻을 새겨 보면요, 무릇 성인과 군자는 흥망성쇠의 근원을 알고 성공과 실패의 실마리, 즉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양 끝단을 알고 어지러운 세상을 가지런히 하는 기틀과 기회를 살펴서 맥을 짚어 침을 놓을 자리에 침을 딱 놓을 줄을 안다. 뭐 이런 이렇게 이제 한번 뜻을 새겨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요, 이 이후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서 이 질문을 해왔어요. 이것이 제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 대한민국을 융성시킬 방법은 무엇이냐? 이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융성할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뭐 어떤 방법으로든 방법이 있을까?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평생에 해오게 됐어요. 지금요, 이 영상에서 장군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 이제 장군님의 주제세요. 그런데 무릇 성인과 군자는 융성하고 쇠퇴하는 그 근원을 안다라는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보면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지피지기에서 의미하는 자기는 한 개인인 자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지휘하는 한 부대가 자기일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속해 있는 한 국가도 자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요. 대한민국은 어떤 상태에 있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자를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요. 사람마다 의견들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요. 이 대한민국은요. 미국과 더불어 자유지정에 속해가지고서 아주 번영을 누리는 세계 10위의 무역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이 95세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1945년이요. 일본이 항복할 때 그때 8월달 월급이 25원을 자기가 받으셨대요. 근데 딱 미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1년이 지나서 1946년 8월달 봉급이 300원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 군정이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인플레를 10배 넘게 시켰다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이야 정말 경험한 사람 아니면은 뭐 말씀하실 수 없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분 말씀이 아주 재밌어요. 이분이 느끼시기에는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서 미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군정이 실시된 거래요. 그러고 나서요, 한 번도 자기가 보기에는 미 군정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미 군정이 끝나고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서는가 하고 보니까는 그 내용은 그냥 그대로 미 군정으로 자기 느껴지더래요.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 박정희 대통령인가 했더니 그 내막은 도로 그냥 그대로 미 군정으로 느껴지더래요. 그 다음에 또 막 민주화 바람이 불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인가 했더니 도로 미 군정으로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지금도 그냥 자기 눈에는 미 군정으로 느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망하고 외정이 들어와서 외정이 쭉 가다가 외정이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미 군정이 들어와 가지고선 오늘날까지 쭉 그냥 미 군정으로 자기는 느껴진대요. 변화가 없는 것으로요. 또 그 경극 한 장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찾아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이 경국에서는요, 마지막에 본 얼굴이 탁 나오잖아요. 근데 미 군정은요, 처음만 본 얼굴을 탁 보여주고 나선 계속 가면만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얘기요. 밀가루 총리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정원식 총리님이요. 이 정원식 총리님한테 이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주 정서적이라서 5 빼기 2는 3을 가르칠 때에 철수가 아름다운 꽃을 5송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쁜 영희한테 2송이를 주었습니다. 철수는 몇 송이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지문을 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5 빼기 2는 3을 가르치는데 요 말씀도 그냥 그분 말씀 그대로예요. 북한은 아주 호전적이라서 북한은 이런 지문을 쓴다고 그래요. 미제 땅크가 5대 있습니다. 그분이 이북분이세요. 그래서 땅크라고 표현하셨어요. 미제 땅크가 5대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인민군 아저씨들이 2대를 까 부수었습니다. 몇 대를 더 까 부수어야 될까요? 이렇게 지문을 쓴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문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책으로 배운 사람들의 인격이 그렇게 설계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그 사회에서 살려면요, 그 사회에 의해서 설계된 인격을 갖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요,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요, 이렇게 살 리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또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게 우리하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 융성할 것이냐 하는 거를 한번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또요, 이 교육에서요, 이상적인 인간상, 즉 교육의 목표로 삼는 인간상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상이 미국의 인간상을 아주 크게 이렇게 내세우더라고요. 미국의 교육 목표요. 근데 미국의 교육 목표는 주체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주체적으로 자기 의사결정을 잘 못한다. 그래, 다른 사람 따라간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더라도 한 사람이 짜장면, 그럼 나도 해서 짜장면,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교육 목표, 주체적 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의 세부 내용으로요,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제 한 개체 생명이요, 생명은 아픈 것도 자기가 아파야 되고 먹어서 배부른 것도 자기가 배불러야 되고, 이게 개체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이. 그러니까 이 개체적인 생명이 자기가 살아나가는 환경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고요. 또 자기 지혜를 다해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체 생명을 자주성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처한 환경을 사회성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다해서 살아내는 것을 창조성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체적 인간의 세부 내용을 자주성, 사회성, 창조성으로 표현한 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요, 자주성, 의식성, 창조성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이제 봤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는요, 이 한 개체 생명이 환경 속에서 지혜를 다해 살아나가는 것이니까 이 사회성이 더 과학적이고 북한의 주체 사상은 자연현상에 어긋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 거 하니요. 사람은 상상은 사람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에서 갖는 견해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현상, 이 현상은 사람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현상을 사회성으로 표현하는 것하고 인위적으로 자기가 상상을 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상상을 하는 거, 의견이 다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상상의 하나로다가 이를테면 뭔가 의식을 한다는 의식성, 그러면은 그 의식성은 이 자연 현상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표현 같아 가지고서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무시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늘 무시하고 살았어요. 이게 옳지 않다고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문득이요, 제 주변에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덮어놓고 막 행동을 하면 상황에 맞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사람이 굉장히 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교육 철학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삽입한 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냐면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자기 주제를 의식하는 것이나 이게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의식성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냥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제도 모르고 설친다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우스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제는 뭐냐? 우리 꼬라지를 좀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또 소파 협정을 들이대는 사람도 제가 본 적 있어요. 이 소파 협정을 찾아보니까,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요 소파 협정에서는요, 영어로는 그란트나 억셈트가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어로는 이 그란트를 허여라고 표현해놨고, 억셈트는 수락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제가 제 평생에 허여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허자요. 허락할 허자는요, 여기요, 말씀 원자에다가 오전, 오후 오자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 요거 오전, 오후 오자는 하늘, 해가 동쪽에서 떠서 머리 위를 지나서 서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머리 위를 지나갔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요걸 자기 마음에 비춰서 마음의 의견이 바뀌었다. 예? 그걸 말로 표현했다. 그러니까는 의견이 바뀌어서 말로 표현했다라는 거를 형용은 글자가 허락할 글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허락할 글자는요, 딱 해가 지나갔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다가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여자는요, 여자는 요 위에 전복자가 들어있고 밑에 칼도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복자 밑에 칼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양쪽으로 있는 거는 두 손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칼과 이 점치는 거를 두 손으로 들어서 요 밑으로요 받들어 받친다, 이런 모양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전복자는 결정권을 의미한다고 그러고요, 요 칼도자는 처벌권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글자 모양이 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만약 제가 잘못하면 님께서 처벌해 주십시오. 그 결정권과 처벌권을 님께 두 손으로 잡아서 고개 숙여 받들어 올립니다 하는 의미의 바칠 여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억셉트는요, 수락하고 수락이고요. 요 수락에서 요 숫자요. 요 숫자는 요 밑에가 요게 손을 의미하고 몰라가 덮는 걸 의미하고 또 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밑에 우는 이제 손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이제 덮을 명자고요. 또 그다음에 무언가를 덮고 있는 걸 요게 이제 손톱조자 그러는데 살짝은 뭔가를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리는 거. 그러니까는 독수리가 뭘 채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제 독수리의 발톱 같은 걸 이제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손으로 들어 올리는 거를 형용한 모양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무엇인가를 들어서 받치면은 그 덮은 거를 뭐 이렇게 걷어내고서 손으로 잡아 올리는 그런 형국의 글자로 이 받을 숫자라는 글자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승낙하고 이제 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요구하면은 한국 정부는 허락하고 받들어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국 정부는 승낙하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글자 모양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자, 만약에 김병주 장군님께서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의 자자손손이의 삶의 결정권과 처벌권을 무릎 꿇고 그 어떤 나라한테 바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요, 저는 김병주 대장님이 조금도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바칠 여자를 갖다 또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투표용지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죠, 그죠? 근데 요것이 뭘 의미하는 거니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반을 갈라서 요쪽으로 갈 것이냐, 요쪽으로 갈 거냐를 결정을 하는 결정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요게 한자로 전복자인데, 이 전복자가 결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정권이요. 그럼 결정권은요, 요새는 이제 국민이니까 국민이 투표를 해가지고서 결정을 하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총 책임자가 이리 갈 것이냐 저리 갈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결정을 해놓으면은 그 구성원들이 전부 그 결정권을 따르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결정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건 칼도지요. 이 칼도라는 거는요,
총책임자가 결정을 해가지고서 앞으로 나갈 때에 무리들은 그 결정권을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 결정권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엔 이제 칼로서 처벌하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건 처벌권을 의미해요. 이 칼은 처벌권이요. 처벌권이요. 예, 이건 처벌권을 의미해요. 그리고 요 결정권에다가 처벌권을 합쳐서요. 두 손으로 이렇게 맞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 두 손으로 맞드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두 손으로 이제 맞드는 걸 의미하는데, 이렇게 맞들어서 이거를, 요거는 받들어서 받치는 거예요. 두 손으로 받들어서 받치는 걸로 의미해요. 그래서 여자는 결정권과 처벌권을 두 손으로 잡아서 받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받칠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요 글자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요렇게 되고요. 요렇게 이제 결정권을 의미하고, 요렇게 처벌권을 의미하고, 요렇게 이제 글씨가 변형된 거예요. 요 모양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받칠 여자예요. 받칠 여자. 받칠 여자. 뭘 받치냐? 결정권과 처벌권을 두 손으로 붙들어서 받칩니다. 받칠 때 이제 우리 풍습으로는 옛날에 무릎 꿇고 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권과 처벌권을 무릎 꿇고 받칩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이게 받칠 여자예요. 자, 이런 주장들 속에서요, 과연 지피지기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 정말 나이고 참된 나이고 참된 우리의 모습일까? 예, 나를 인지하는 건 참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실천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대단히 어려운 게 지피지기가 어렵습니다. 적응 고사하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님께서도요, 자기를 아는 게 참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어떻더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요, 저는 우리의 살 길, 우리의 융성의 길을 질문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길이 열릴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으로 또요. 아무튼 이승만 대통령님 시절은요, 대한민국의 국가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요, 공장 등 산업시설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그 산업시설이 좀 커졌지요. 그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님 시절에요, 이 시절에 국가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요, 그 부도난 산업시설의 소유권이 이제 국제자본으로 넘어갔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 형태니까 주식회사에서 다 시장을 열고서 대주주가 이제 국제자본이 돼버렸으면은 그럼 국제자본이 이제 소유주가 된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우리 건데, 이름은 무슨 기업인데 내막적으로 그 대주주는 전부 넘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슬픈 사실이 여기 들어 있어요. 부도난 기업만 넘어간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냥 별의별 게 다 들러붙어 있어요. 우선 여성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여성부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국민이 혼혈로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요. 그러면서 아이덴티티를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성을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요, 남자는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는데 군 가산점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공무원이고 무슨 뭐고 간에 교사고 간에 시험 보는 거는 전부 여자가 유리해가지고 여자들이 시험 보아서 안정된 직장은 여자들이 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은 직장을 차지하고 나서 직장 좋은 남자하고 결혼하지 실업자 남자하고 결혼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남자들이 장가도 못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적극적으로 이 양반이 이제 차이나타운을 막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근데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현상이요. 동남아 같은 경우는 국가 경제권을 갖다가 화교가 장악해가지고 화교 경제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중국 사람들이 이제 와서 막 땅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이거 그냥 땅 주인은 중국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냥
중국 사람 밑에서 일이나 하고 밥이나 얻어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 아무튼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요. 군사 독재가 나쁜 건 줄 알았어요. 독재 타도 그래가지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요. 말 운동권들이 지금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운동권들이 장악하고 나서 보니까요. 군사 독재보다도요. 아주 천배 만배 더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게 사실상은 돈 독재, 관료 독재예요. 이 관료 독재가 아주 확립이 돼가지고서요. 아주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오죽하면요. 저 어렸을 때요. 이 사실상 구급공무원 뭐 이런 거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했었어요. 그런데 이 구급공무원을 갖다가 요즘은요 주변에서 성균관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뭐 한양대학교 이런 사람들이 구급공무원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까지도요. 고려대학교 학생들까지도 구급공무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좋은 점이 다 관료한테 있으니까 하다못해 관료의 제일 말단인 구급공무원까지도 그냥 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눈이 벌건 그런 시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제가 60년대 중반에요. 막노동판에 나가서 하루에 700원씩 열흘 일해가지고 7천원을 벌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열흘 일해가지고 7천원을 벌었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요. 30일 일하는 한 달 봉급이 7천여 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요. 공무원 일당의 3배를 막노동자 일당으로 정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IMF 이후로 해가지고서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선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몰랐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애들을 하고서 노동판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12만 원에서요. 그 사무실비 10% 제한이고 10만 8천 원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요. 요즘에 중고등학교 교사 정년퇴직하고서요. 월 300만 원 넘게 연금 받잖아요. 그럼 대충 따져서 그냥 일당 10만 원으로 치자고요. 그럼 막노동자 일당이요. 10만 원의 3배 30만 원은 적어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노동자는 30일 꽉꽉 채워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해봤자 이를테면 20일 정도 일한단 말이에요. 왜 노동이 너무 이렇게 심한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일이 없어서 일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서 일 못하는 수도 많고요. 또 장래가 보장도 돼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정해진 수입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규칙적인 저축이나 이런 걸 해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님 시절 뭐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선생님이나 공무원들 일당에 3배의 일당을 계산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공무원 교사 일당이 10만 원이면 막노동자 일당은 30만 원을 넘게 책정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1인당 일당이 10만여 원이라고 그러면요. 그럼 부부가 둘이 일해도 3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 남자 혼자 노동에서 받는 30만 원에 비하면은 지금 그것도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요. 남자 혼자 노동으로 버는 이 일당보다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부 구조에서 자살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로요. 매년 15,000 내지 2만 명이 자살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상은 자살을 하는 게 아니고 자살 당하는 거죠. 왜? 생존에 몰려서 자살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자살 당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한 20여 년 지났으니까 40만에 이르는 사람이 저는 학살 당했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사람이 왜 매가없이 그냥 죽어요. 이게 살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학살 당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언제고라도 저도 그랬었어요. 언제고라도 급하면 내 건강만 하면은 그럼 내가 노동판에 나가도 나는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이 남자의 살짝 마지막 자부심이잖아요. 내가 몸만 건강하면 내가 내 식소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 마누라 새끼 내가 책임질 수 있다 하는 이거 자신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자신감이 아주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 빠져 버렸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30대 40대들이요. 취직 못해. 장가 못 들어.
정상적인 생활도 할 수가 없어. 이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해가지고 뭐 요새 N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N포 세대요. 이 사람들이요 직접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이 그 절망감이요, 그 분노감, 절망감, 그냥 그 공포감,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부터도요 그런 거 몰랐었다고요. 직접 접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뭐 노인네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되게 아이 젊은 애들이 일하기 싫어서 일어나지 일자리가 없어서 일어나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들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에 빠지잖아요. 인구 절벽에 빠지니까 몇 년 되면 뭐 나라가 뭐 어떻게 되네 망하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떠들잖아요. 또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하여간 남학생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서 많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완전히 어린애 취급을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미성년자라고 그래가지고 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다 부모 동의 얻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아예 일도 안 줘요. 예? 문제 생기게. 이제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딱 졸업하는 순간에 이제 군대 신체검사 영장 나와요. 이게 무슨 어떻게 이렇게 숨 쉴 여유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연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대학을 가야 돼요. 그 대학 가야 되면 또 대학교 학점 따야지 어쩌야지 뭐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가 뭐 일테면은 건물에도 있어서 건물세나 나오거나 이러면 이제 여유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부모가 아닌 사람들이요. 아닌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직접 이를테면은 이러는 자격증이라도 좀 달라고 그러면 자격증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군대 끌고 가버리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 교사 시험 같은 거에서는 다 이제 여자들이 유리하고 이게 한국 남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형벌이에요, 형벌. 요새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보니까 이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부 구조에서 군대 갔다 오면요. 예? 그럼 이게 병신, 쭉쟁이, 또 지들이 뭐 이렇게 아주 천대어라고 루저하고 영어로 표현하더라고요. 루저. 그러니까 위너, 루저. 하는 의미에서 이제 루저라고. 그래서 아주 서로가 서로를 갖다 짓밟아요. 말로라도요. 그런데다가 또 노무현시 때 뭐 성범죄 금지법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군대 말로요. 60mm 고사포 한번 평생 써먹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아주 처절한 엠포 세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요. 자, 그러니까 차라리요. 네팔 남자들 왜 영국 용병 나가는 거 있잖아요. 텔레비에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이름을 뭐 구루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용병 나가면은 평생 먹을 걸 번단 말씀이에요. 먹고 살 걸 벌어가지고. 그런데 자. 우리나라 미군도 그렇고요. 일본군도 그렇고 이 대한민국 군대도 그렇고요. 결국 군사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미군이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데 근데 미군도 월급 받고 일본군도 월급 받는데 한국군만 월급 못 받잖아요. 한국군 뭐 월급이라고 그래봤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보면 배고파서 빵 사 먹는 걸로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청량리역에 딱 내리니까 시내버스 차비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서 와서 나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 좀 달라 그래. 친구가 나서 차비 주는 바람에 이제 그 차비 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나 스스로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군대 쫄병 생활이라는 게 이게 그야말로 정말 인생을 다 뺏기는 생활에 불과해요. 그다음에요 또 강제로 끌고 가는 거는 분명히 이게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미군 같은 경우도 상당한 메리트를 주고서 지원해서 갖고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강제로 끌고 가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주 하부 구조한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요. 자, 두 번째요. 그러니까 어떻든요. 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살 길, 우리 대한민국 융성할 길을 질문해야만 되는 게 이제 현실이란 말임이죠. 그러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융성할 수 있는, 융성하게 만들 길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자,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조선 말기에요.
우리 그렇게 조선 왕조가 망할 때요. 그 시점에서 적어도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노젓는 배 거북선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거북선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배가 나타나니까 엔진배한테 당할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육도 삼략에다 성자병법을 다 동원해도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이요. 엔진배가 휩쓸고 다니는 걸 노젓는 배가 아무리 힘차게 휘저도요. 휘젓고 다닌들 당해낼 재간이 있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 고정, 뭐 민비, 무슨 뭐 대원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본가 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제 평생을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요. 그러니까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그냥 아주 다 물에 범람해서 이제 들판이 물에 범람해서 이제 휩쓸려 흘러 내려가는데 개미 한 마리가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는 풀에 올라타가지고서 육도 삼략 손자병법을 다 동원을 한다고 치더라도 무슨 상황이 무슨 어떤 뭐 방법이 있겠는가? 이 어쩔 수 없는 처절한 상황 이런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랬었구나. 바보가 아니고 정말 헐짓 다 하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해보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도 살 길을 열라고 끊임없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럼 똑같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요. 이 시점에서도 한번 상상해서 나라면은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었을까? 하고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해야 조선 왕조가 망하지 않고 융성하는 어떤 길이 있었겠는가 하고 상상을 해보는 거란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제가 지금에 와서 조선 말기에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조선 말기에 그 나라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생각해 보면 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요. 바로 똑같은 식으로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요. 이제 남베트남 망하는 거 우리가 월남 패망 해가지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게 남베트남이요. 대충 이제 물자는 중국을 통해서 이제 계속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북베트남이 있고 밑에 남베트남이 있잖아요. 근데 남베트남을 이제 미군이 이제 이렇게 장악하고서 막 이렇게 이제 밀어주는데 자유진영으로 밀어주는데 근데 끊임없이 이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체가 지쳐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작전을 바꾼 걸로 지금 와서 보면 느껴요. 그래서 남베트남을 북베트남에다 남겨주자 버리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베트남은 통일되고 고초로는 사람들이 미국이 베트남에서 패망해서 쫓겨났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베트남을 북베트남에다 넘겨주고요. 넘겨주고 나서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요. 중화인민공화국을 갖다가 달러 패권에 복속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달러 패권을 복속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일단은 어느 정도 공장이 만들어지거나 뭘 하거나 간에 살짝은 묻어낼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최고 기업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은행보다 부자일 수는 없잖아요. 돈 찍어내는 한국은행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의 부자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이를테면은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한테 중국이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미국을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달러 패권에 이렇게 종속돼 버리고 나면은 그러면 그냥 그거는 이제 끝나버린 거죠. 그래 놓으니까는 통일 베트남은 아무런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저절로 자기가 막 원해가지고서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베트남은 아주 손도 안 대고서 이제 복속시켜 버린 거죠. 자, 이런 전례에 비추어서 이제 북한에서 자꾸 수소폭탄을 가졌네, 또 미국 전역을 사정권 안에 넣고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소유하고 있네, 하여간 그러고 미사일을 자꾸 쏘고 또 미사일조차도 요새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경로를 지 맘대로 바꿔나가는
미사일이 있어가지고서 요격 불가능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 뉴욕구도 그냥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뭐 이런 상황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잖아요. 골치 아프면은 대한민국을 북한한테 넘겨주고 그러고 나서 통일 코리아를 갖다가 복속시키는 그런 그림을 혹시 미국이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들기도 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지금 이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봐도 지금 세월이 편한 세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마음이 불편해들 하더라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 이제 제 느낌이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님 시절에요. 이제 공장이 막 지어지고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돈이 들어온 곳이 이게 부동산으로 흘렀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그때 한탄을 했었어요.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든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더 고급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자꾸 부동산으로만 돈이 흐르냐 하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특히요 이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 부동산으로 이게 돈이 흐르게 했던 계기가 선거하고 연결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평창동은 다 나라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평창동 땅 그거 이제 개인한테 넘겨주고 그 돈 가지고 삼선개헌 치렀다는 말이 있고요. 또 강남 개발하면서 강남에서 계속 나오는 돈 가지고서 이제 선거 계속 치러 나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TV를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또요. 특히 이 노태우 대통령님 시절에요. 돈이 부동산으로 가고 기술 개발로 투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오른 부동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직원 월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직원 월급이 올라가면은 그럼 할 수 없이 한국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기술 개발로 돈이 쓰이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품질은 올라가지 않고 값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품질은 올라가지 않고 가격만 계속 올라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국가부도 사태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결국 이제 부도가 나고 이제 기업의 소유권들이 다 이제 넘어갔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기업의 소유권만 넘어간 게 아니고요. 아주 그 당시에 그냥 빤스거지 홀딱 다 벗은 형국이 돼 버렸어요. 아무튼 우리는 패권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패권국이 아니니까 독일이나 일본처럼요. 세계 1등 기술을 많이 가져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이 정해져 버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세 가지를 따져보면 하나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돈이 흘러간 것이 대단히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전기 전자과의 예를 들어서요. 정원이 50명, 60명 정도예요. 근데 경북대학만 정원 500명을 줘버린 거예요. 또 기계과도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대학의 과들의 정원이 50명, 60명인데 부산대학만 기계과 정원을 500명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기전자 기계업계가 다 일테면 경상도가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독식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상도 독식이 일어나면은 뭐 흔히들은 뭐 경상도 전라도만 하는데 저 같은 서울 사람이나 경기도 사람들도요.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거는 한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요. 자, 또요. 제가 영국에서 이거 느낀 일인데요. 영국 사람들이 영어니까 영어로는 주어가 있어야 되니까 I 즉 나 그러잖아요. 표현에서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 영국에는 나는 없고 우리만 있다. 일단 그 사람들만 있다. 공동체로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걸 느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의료도 영국은 국영제예요. 그 다음에 교육도요. 자국민한테는 외국인한테는 비싸게 받더라고요. 미국처럼. 근데 자국민한테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약간 국영제로 느꼈어요. 그 다음에 주택도요. 집 없는 사람은 다 국가가 집세를 다 내줘요. 그래서 무료로 살아요. 자국민분들은요.
그래가지고 영국은 하여간 나나나나 하는 말로는 나나나인데 전부 공동체로 해결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말이 우리 하잖아요. 나가 없잖아요. 에? 우리는 하다못해 엄마도 우리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내 엄마가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없이 전부 그냥 자기 이익,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만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 하나 또 첨부시켜 버릴까요? 여기다 이제 사실상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저는 그냥 그대로 제가 느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아나갈 때에 이를테면 청교도인가 그 양반들이 10월 말 11월 달에 도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얼어 죽을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걸 원주민들이 얼어 죽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고, 봄까지 먹여주고, 그래 봄이 되니까는 이제 농사 짓는 법 가르쳐주고,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한 게 이제 그 추수감사절 파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원주민이 죽어나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똑같이요. 저는 그냥 당연히 제 형제고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나가는 걸로 생각했지 나 혼자 사는 걸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바로 원주민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었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그게 뭐 혈통이 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메리카 원주민들하고.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들이죠. 예. 이제 그런데 하여간에 예. 우선 제일 처음에요. 예. 제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오더니 천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이, 뭐 이래.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어. 이제 그랬다고요. 근데 또 친구들이, 미국 가서 공부 좀 하고 오면은 여기 사람이 천만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자꾸 놀래는 거죠. 그 친구들 하나하나 미국 갔다 오면은 이제 저만하는 사람으로 바뀌다가 아주 요새는 그냥 다 저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를테면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시발렸고 그 심정이 무너져 버렸듯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그 심정이요. 그냥 같이 이웃하고 살아나가는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이는 느껴지고 저 스스로도 마음이 요새 상당히 황폐돼 있어요. 예? 참 이게 참 슬픈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요. 예. 제가 이제 영국에서요. 있을 때 한 40 중반 정도 되는 아주 건장한 사람이에요. 그냥 번들번들 노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제가 제 상식으로 그 당시에 제 상식으로는 아주 상상이 안 됐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뭔가 하려고 그러지 왜 그렇게 번들번들 노냐 하고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아주 뼈에 사무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당시에 가정을 해보자. 일자리가 100개 있다고 치자. 근데 일할 사람이 200명이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겠냐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능한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다 보면은 사회 진입하는 초년생들은 아예 평생 일을 해보지 못하고 늙어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제 그럴 때에 혹시 사회에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다시 투입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유능한 사람 별로 일자리 주는 게 아니고 사회 진입하는 순서대로 일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 사람 얘기예요. 그럼 사회 진입하는 순으로다가 일자리를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이제 넘어서는 사람들이요. 넘어서는 사람들은 일단 물러나 있다가 그랬다가 일자리가 늘어나면 다시 투입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다시 빠져나오고 이렇게 나이가 위인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지 사회에 진입하는 사람들이 아예 처음서부터 일자리에 못 들었으면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다, 큰일 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 일자리 나이에 지금 벗어나는 바람에 자기가 지금 잘렸는데 그런데 그냥 놀면서도 밥은 먹어야 놀면서 일을 기다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자리 기다리는 시간에 국가에서 밥은 먹여줄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에서 나 밥 먹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가 이상한 거냐. 너무나 자기는 당연하게 이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데요. 우리나라는요. 운동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름까지 지목하죠. 뭐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양반들, 그다음에 그 밑에 이해찬 씨, 이 사람들 다 운동권들 아니에요. 예? 예,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여간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러니까 이제 IMF 때요.
나이 많은 사람들 무능하다고 정년 단축해서 내쫓았었어요. 그 당시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당연하게들 다 여기고서 이제 물러났었어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지금에 와서는요, 이렇게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텔레비에서요,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요, 자기네들이 이제 건강하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이걸 그냥 죽여나가면 아까운 거니까 정년을 연장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 운동권들은 그냥 자기 욕심 이외에 다른 건 도대체 이게 다른 대한민국 전체에 나갈 길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같아요. 당연히 사회 진입하는 순수는 일자리를 줬으면요, 지금 청년 실업, 애들이 애 못 낳는 현상은 이렇게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요. 예, 사회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진입도 못하고서 이제 절망감에 빠지고요. 공포감. 사람이 이게 보통 공포감에 젖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그 공포감, 절망감이요.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서 그 완전히 나라는 인구 절벽 상태에 빠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애들이 애를 낳지 못하잖아요. 애들이 애를 낳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게 이게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우리의 살 길을 열어낼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융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낼 수 있는가? 저는 참 답답해요. 그 우리 장군님께서요, 한번 이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길, 융성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어요. 제가 정성을 다해서 이 장군님께 가르침을 쳐보니까요, 꼭 부디 장군님께서요, 좀 가르침 좀 베풀어 주세요.